이 바보야. 고덕대교잖아. 아, 그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다는 그 고덕대교? 맞아. 그럼 우리 고덕대교에 사용된 기술을 알아보러 함께 가볼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소속 고재석. 김소미입니다. 오늘은 캐면 캘수록 재미있는 토목기술토 이하 캐캐토톡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강 고덕대교 현장에서 최광수 감독님과 이은철 팀장님을 모시고 기술 관련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 건설사업단 1409 특수구조물 감독 최광수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현대건설 현장 설계실을 맡고 있는 이은철 부장입니다. 첫 번째 톡입니다. 최근 국내 수로나 강 바다를 지나는 대형 교량의 경우 현수교를 우선적으로 택한다고 접했습니다. 고덕대교는 현수교가 아닌 사장교를 택하셨는데 사장교로 설계를 결정하신 이유와 그로 인한 기대 효과가 무엇인가요? 현수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택한다기보다 교량이 건설되는 곳의 어떤 지형이나 그리고 가설 여건, 교량 하부를 통과하는 어떤 선박들의 크기, 그리고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교량의 형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관장이 한 200m에서 한 800m 정도 되는 교량에서는 사장교가 좀 더 경제성이 좋고, 그 다음 경관장이 1000m가 넘어가면 현수교가 경제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고덕대교가 통과하는 이 그 한강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그 생태자연 경관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상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찰 시에 경관장에 대한 조건을 350m 이상을 입찰 안내서에다 명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가 R&D 사업으로 해서 그 초장대 교량 연구 사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 성과를 적용하는 어떤 테스트 베드의 개념,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교량을 입찰 시에 시공사가 제안하도록, 그 입찰사인 현대건설에서는 경관장 540m인 사장교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장교의 한강상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덕대교를 사장교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톡입니다. 교량의 경우는 자연하중이나 차량하중과 같이 지속적이고 변동성이 큰 활화중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초장대 콘크리트 교량에서 크랙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고덕대교의 재료로서 콘크리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장교의 그 상부 구조를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강사장교와 콘크리트 사장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사장교는 강사장교에 비해서 일단 경제성이 있습니다. 주탑과 주탑 사이의 주 경관장이 500m 이하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사장교가 강사장교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고요. 고덕대교는 요 주경관장이 540m이기 때문에 이제 540m까지는 콘크리트 사장교가 강사장교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크리트 사장교는 이 재료 특성상 강사장교에 비해서 중량이 크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그 콘크리트 사장교는 강제에 비해서 이제 균열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의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균열을 제어하면서 시공을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균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수 또는 보강을 통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와 관련하여 연속된 세 번째 톡입니다. 초장대 교량의 재료가 콘크리트라서 교량 자체의 하중이 대단히 클 것 같은데요. 그중 학부생 수준에서 지반 침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사장교는 교량 형식 특성상 모든 하중은 이제 주탑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탑 하부에 이 발생하는 반력을 적절하게 지지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 고덕대교는 주탑의 위치가 한강상에 있기 때문에 가물막이를 하고 단단한 지반이 나올 때까지 이제 굴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요 고덕대교의 지반은 단단한 지반이 일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말뚝 기초와 같은 깊은 기초가 필요 없는 바로 직접 기초를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기초를 설계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그 반력에 대해서 침하량이라든가 이런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톡입니다. 저희가 견학을 온 고덕대교는 세계 최장 경관 콘크리트 사장교이며
많은 신기술과 공법들이 적용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콘크리트 사장교와 비교했을 때 고덕대교의 차별점과 기술의 난이도는 어떠한지요? 저희 고덕대교 같은 경우는 주경관장이 540m로 세계 최장경관 콘크리트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사장교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바로 형상관리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상관리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한 교량 선형에 맞게 시공 단계별로 측정을 해서 그 목표한 선형에 맞게 교량을 가설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교량의 성공적인 건설과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사장교가 일반적으로 강사장교에 비해서는 형상관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탑을 중심으로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가설하는 과정에서 가설 길이가 길어질수록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처짐은 커지고 케이블 긴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매우 크게 됩니다. 그 진폭이 가설을 해 나가면서 경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오차 수준 내에서 이렇게 맞추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공사에서는 고덕대교 TF라는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그리고 설계사인 DM 엔지니어링 그리고 가설 엔지니어링을 하는 코비코리아 그리고 기술 자문단인 삼보기술단 이쪽 분야에 상당한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저명하신 분들과 함께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협업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량을 장경관을 하려면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게 재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교는 그 특성상 경관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탑 쪽으로 작용하는 압축력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강형의 좌굴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사장교에 비해서는 콘크리트 사장교가 강성이 크고 그리고 특히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상당히 강한 재료이고 하다 보니까 좌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콘크리트 사장교가 보통 한 200에서 300m 경관장을 가지고 시공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재료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저희 보강형에 적용된 80MPa급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통해서 보강형 단면은 슬림하게 하고 그리고 또 경관장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자중이 점점 커지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2160MPa 초고강도 강연선을 적용함으로써 고덕대교가 세계 최장경관 콘크리트 사장교가 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톡입니다. 국내 대표 사장교인 인천대교와 거가대교는 역 Y형 주탑을 사용했는데요. 고덕대교의 주탑은 I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거가대교나 인천대교는 케이블 지지 형식이 이 보강형의 양쪽 끝에서 지지하는 이면 지지 형식이기 때문에 역 Y형을 적용을 했고요. 저희 고덕대교는 일면 지지 형식입니다. 케이블이 보강형의 중앙에 지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I형 주탑을 적용을 했고요. 양쪽을 이면 지지할 경우에는 비틀림이라든가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고덕대교는 콘크리트 사장교이기 때문에 진동이라든가 비틀림 저항성이 커서 일면 지지인 그 I형 주탑을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I형 주탑을 적용하게 되면은 주탑 기초의 규모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톡입니다. 주탑의 단면은 사각형이 가장 효율이 좋다는 기술 기사를 보았는데요. 고덕대교는 육각 단면을 채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고덕대교가 육각 단면을 채택한 이유는 차량 진행 방향으로 단면이 육각 형상이 되면은 사각 단면에 비해서 강성이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설 단계나 공용 중에 주탑의 주 거동 방향이 차량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강성이 커짐으로 인해서 변이 제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고요. 그 육각 단면은 사각 단면에 비해서 바람에 의한 진동에도 유리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톡입니다. 고덕대교의 케이블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영상 기반 진동 감지 기술을 도입하여 좀 더욱더 안전성 있게 유지 관리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상 기반 진동 감지 기술은 주탑 상부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케이블의 진폭과 같은 그런 진동 특성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의 진동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케이블의 장력에 변화가 생기면은 그 진동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블의 스트레인 게이지나 가속도계 이러한 센서들을 같이 설치를 해서 그 진동 특성 자료를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케이블에 도입된 장력의 변화가 있는지 구조물에 이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교량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플랫폼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교량 상태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익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이런 기술들이 개발 적용된다는 것에 크나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유튜브 계정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같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면 켤수록 재미있는 토목기술 톡 캐캐토톡이죠. 고정 컨텐츠로 만들고자 저희 대학생위원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고덕대교에 이어서 두 번째 캐캐토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리포터를 맡은 제17대 대한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남규리입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뒤에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참 전공 공부를 하고 있을 2, 3학년 저희 동기 선후배님들 그 이상부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TBM 공법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쉴드 TBM과 오픈 TBM 이렇게 나뉘는데 펄 같은 땅 있잖아요. 그 밑에 뭘 짓거나 할 수도 없는 땅일 것 같은데 그 밑에 터널을 뚫는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해가지고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도의 기술 집합체이다 보니까 학부생 전공에서는 되게 막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배우거나 이게 뭘 하는 건지 이게 뭐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참 아쉬웠는데 오늘 저희 캐캐토톡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아주 감사하고 빵빵한 지원으로 귀한 선배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SK건설의 김태권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건설의 현재 에코 인프라 솔루션 3팀을 맡고 있는 김태권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설계사에서 3년 정도 근무하고 시공사에서 현재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힐드 TBM은 제가 터키 유라시아 터널 현장에 있을 때부터 접근을 했고 지금 현재 기계화 시공 관련된 전담 팀을 맡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답변 혹시 인터뷰 도중에 답변해 주시다가 문득문득 재미있는 에피소드 생각나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쉽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사소한 얘기라도 저희한테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톡입니다. 먼저 TBM 공법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TBM은 터널 보링 머신의 약자고요. 터널을 기계를 이용해서 굴착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그 그리퍼 오픈 TBM과 쉴드 TBM이 있는데 재밌는 건 쉴드 TBM은 사실 동물을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영국 템즈 강하부에 있던 그 좀조개에서 쉴드 TBM 공법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즉 자연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TBM 공법의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터널을 굴착하는 방식에는 발파하고 이렇게 기계식 굴착 방식이 있는데요. 발파 공법에 비한 장점은 가장 큰 것은 소음과 진동이 적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 더 faster, 더 safer가 되겠고요. 따라서 도심지와 같이 민원과 그 다음에 안전이 요구되는 그런 터널링 시공에는 최근에는 TBM 공법을 이용한 그런 터널 굴착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막 많은 연구와 그리고 실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TBM 공법으로 시공된 터널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계식으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었던 챌린징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터키 유라시아 해저 터널의 경우에는 수압 약
100m 하부의 해저 터널을 발파를 하지 않고 TBM이나 장비를 이용을 해서 무려 3.34km라는 터널을 저희가 16개월 만에 굴착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계를 이용한 터널 굴착은 그동안 우리가 발파로 접근하기 힘들었던 어떤 그런 가혹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굴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를 그 현장 조건에 맞게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TBM 기술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질과 장비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주문 제작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굴착하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라시아 해저 터널을 네. 사례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100m 아래면은 저희가 네. 보통 사람이 수심 10m 이하로 내려가면 기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네. 10배 밑에를 뭐 네. 별파나 이런 거 없이 이걸 뚫을 수 있는 네. 기술이라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특히 그 유라시아 해저 터널의 경우에는 지반 조건이 안반도 있지만 토사 지반이 한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토사 굴착을 발파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물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이제 제작한 실드 TBM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굴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다음 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톡입니다. TBM 장비를 보셨을 텐데요. 이게 앞쪽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뚫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혹시 앞에 뭐 네. 물이 나올지 흙이 네. 나올지 안반이 나올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먼저 터널을 구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속에 있는 그 구조물 혹은 지작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반 조사를 먼저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반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뭐 시추 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추공과 시추공 사이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물리 탐사라는 방법을 이용하죠. 자, 그런 상황을 먼저 우리가 전반적인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를 굴착하면서 장비 안에도 또 실시간으로 물리 탐사를 이용해서 전방에 있는 지질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에도 저희가 이제 프로브들이라고 해가지고 시추 장비를 달거든요. 그래서 직접 또 확인을 통해서 전방에 있는 상태를 예측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장비가 반응하는 정도, 즉 결국엔 장비라는 것은 지질과 반응을 해서 굴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가 지질과 반응해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가 어떤 상태일까를 예측을 하고 이것들이 향후 전방 지질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더 굴진해 나갈 수 있는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물리 탐사도 하시고 네. 그 이게 하면서 기계에서도 집안 앞을 예측한다는 게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러면은 또 이어서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요새 건설 현장에 스마트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조금 접하고 있는데요. TBM 공법도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나요? 네. TBM 프로젝트의 특징은 세 가지 요소의 성공률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굴착해야 될 대상 지질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필요한 장비, 마지막으로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스마트 관련된 기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 기계가 더 똑똑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 사람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TBM도 스스로 앞에 전방 지질을 판단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자율주행 TBM이라든지 그리고 그 세그먼트를 설치할 때 이제 무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어떤 그 터널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상에서도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 그게 또 이제 결국 안전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런 기술들 그리고 연속적으로 굴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시간을 얼마나 단축을 시키느냐 결국 시간 단축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TBM 기술에서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자율주행이 나오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 톡입니다. TBM 공법은 라틴 공법에 비해 비용이 비싸다. 이 공법은 비싸다. 이런 얘기를 조금 자주 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싼 이유가 뭘까 조금 얕게 찾아봤었는데 이 장비가 일회성이라는 것 때문에 비싸다라는 의견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지 네. 정말 일회용이어야 했던 건지 이게 조금
이게 정말 장비를 이게 한 번 뚫고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은 그 TBM 공법의 약간 장점이 약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터널 연장이 어느 정도 이상 길어지면 그것과 상관없이 TBM 공법이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연장이 작게 되면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 때문에 코스트가 올라갈 수 있지만 최근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사비 외에도 사회 환경적인 그런 비용까지 고려하게 되면 TBM이 훨씬 더 경제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괄적으로 경제적인 공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TBM 장비를 재활용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CO2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사용한다고 해서 막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품질에 대한 보증은 확보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TBM 장비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에서 TBM 단면을 픽스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동일한 장비, 동일한 직종의 어떤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부품도 교환할 수가 있고 서로 이제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일회용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재조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저희 뭐 발주처에서 네네. 똑같이 해주신다면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사실은 그게 이제 리퍼비시라는 개념이 있고 리매니팩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퍼비시라는 건 뭐냐면요, 동일한 TBM을 다시 한번 기름치고 닦고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리퍼비시 TBM의 개념이고요. 리매니팩처링의 개념은 그 TBM 부품을 다 해체에다가 다시 여러 가지 부품들, 유사한 부품들을 다시 조립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꼭 네. 좋네요. 좋은 장비였네요. 오늘의 캐캐톡톡 김태곤 박사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학부 수업 텍스트로만 접했던 TBM에 대해서 좀 더 실감나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인터뷰 괜찮으셨나요? 너무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TBM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생겼다거나 혹은 다음에는 어떤 전문가분을 한번 영상에 모셔봤으면 좋겠는지 요청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열심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안녕. 안녕. 카메라 봐야 돼요?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우선 저희 토목학회 학생들에게 이렇게 별내선 연장 현장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별내선 209 현장에 근무하는 두산건설의 이우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토목학회에서 나온 김조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현재 계획률보다 실적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드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비결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특별한 비결이 있지는 않고요. 예, 저희 공사와 관련된 발주처, 뭐 설계사, 그리고 건설사업관리단, 저희 시공사, 그리고 협력업체 및 근로자 여러분들이 자기 맡은 바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현재 별내선 현장은 나툼 공법과 TBM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공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두 가지 공법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나툼 공법은 가장 일반적인 터널 굴착 공법입니다. 그 안반 자체를 주 지보재로 이용하고 안반의 지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보재들과 불량 안반에 대비한 보조 공법들을 동원해서 그 굴진을 시행하는 발파식 터널 공법이고요. 반대로 쉴드 TBM 공법은 원통 형태의 강판 안에서 그 강판을 이용해 지반을 지지하고 그 안에서 기계식 굴착 작업과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이용한 라이닝 구조물을 병행하는 그런 기계식 터널 공법입니다. 각각 공법의 특장점은 따로따로 있으나 한 현장에 두 가지 공법이 적용된 이유는 공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들이 크게
시공성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현장과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같은 경우는 물론 안전성을 최우선 항목으로 두지만 그 경제성 및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누어서 시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드 TBM 공법과 나튼 공법을 병행 시공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별내선 현장에서 실드 TBM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TBM 공법 중에 실드 TBM 공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드 TBM 공법은 크게 분류를 한다면 오픈식 실드 TBM과 그 다음에 밀폐식 실드 TBM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밀폐식 실드 TBM 공법은 다시 EPB 모드 또는 저희 현장과 같은 슬러리 방식, 이수가압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슬러리 방식의 TBM 공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저희 현장에 EPB 모드가 아닌 그 슬러리 방식의 실드 TBM을 적용한 이유는 그러니까 한강 하저 구간을 저희가 통과를 합니다. 저 뒤에 개요도 보시는 것처럼 그 하저 통과 구간에 예상되는 수압이 약 6.5바 정도에 이릅니다. 물론 하저 터널 같은 경우는 뭐 10바 이상의 예상 수압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안전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터널을 시공하기 위해서 슬러리 방식의 실드 TBM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터널 현장에서 특별히 안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터널 공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뭐 안전 관리 항목은 많이 나눠지겠지만 일반적인 터널 현장의 가장 큰 두 가지 항목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터널 자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관리 방안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터널 현장은 일종의 밀폐 공간 현장입니다. 그 뭐 작업 환경이라든지 보건상의 또는 안전상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밀폐 작업장이기 때문에 갱내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조치, 크게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굴진 토사량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한 설계량 대비 굴진 토사량이 많을 시 여굴 확인 및 보강 방법에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질문 주신 항목이 네. 쉴드 TBM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관리 항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조적으로 쉴드 TBM 공사는 굴착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굴진함에 있어서 취득되어지는 정보, 굴진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굴진을 할 때 나오는, 저희가 굴진을 하기 위해서 배관으로 공급하는 이수량과 또 배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이수와 굴착터가 혼합된 그 이수량에 대해서 비중과 그 다음에 유량을 역산해서 추정한 추정량과 그리고 이수 플랜트에서 실제로 토출되는 배출토량 그리고 세그먼트 설치 후에 그 후면으로 주입되는 백필 그라우트량 이 세 가지 량을 설계량과 비교함으로써 여굴 여부에 대한 추정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에서 4% 정도 여굴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백필 그라우팅 량이 주입되고 있어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이상의 여굴이 확인될 경우에는 뭐 자문회의를 통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적절한 보강 방법을 이제 논의해야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키케토톡입니다. 오늘의 리포터 저는 대한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기획진전본부장 백주열, 기획학술부장 김주원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원을 바탕으로 SK에어코 플랜트의 동해안막 건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케케톡톡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의 견학기를 말씀드리며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동해와 삼척이 함께하는 꿈. 도약과 상생의 동해함이 더 큰 내일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톡입니다. 코로나로 현장 상황이 좋지 않을 텐데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SK 에코플랜트의 현장에서는 개개인들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방역수칙을 따블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독 같은 경우는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 SK 에코플랜트 현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톡입니다. 해상공사라 기상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자연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항만공사와 같은 경우 기상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일 앞뒤로 보름 정도의 기상을 파악하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특히 항만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가장 큰 적인데요. 태풍의 관찰뿐만 아니라 열대 저기압부터 관찰을 시작하여 그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하는지, 발전한다면 그 태풍의 경로와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하여 공사 현장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톡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 항만만의 특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 해군기지가 근접해 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었는데요. 공사로 인한 해군 선박의 항로 이용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방파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방파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항로 변경이 우선시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개의 자치구역을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데 동해시인 위 구역은 해군기지가 위치하고 삼척시인 아래 구역은 해수욕장에 위치하여 공사 상황에 대하여 두 개의 구역과 조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톡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만의 차별화된 기술이나 공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SK 에코플랜트만의 태극 요철형 광폭 케이슨이라는 특화된 공법을 사용하여 보다 구조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었고 또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현장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보는 거랑 느낌은 또 어떠셨나요? 네, 기존 그 방파제 효과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배를 타고 직접 나와보니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방파제 밖은 파라곤에서 이렇게 몸이 많이 흔들렸는데 방파제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잔잔한 호수같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현장에서 등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혹시 흰색 등대와 빨간색 등대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 흰색 등대는 항구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배들을 통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빨간색 등대는 이제 바다에서 항구 쪽으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SK 에코플랜트 현장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한국건설기술협회 토목지회 지원을 받아 이런 뜻깊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토목지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키케토토입니다. 오늘의 리포터. 다시.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키케토토입니다. 오늘의 리포터 저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키케토톡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 왜 옆에 전문가 있냐고. 위 구역은 평균적 위치에 있고 아래 구역은 해수욕장에 위치하여 아래 구역인 삼척시에는 해수욕장이 위치하여 공사 상황에 궁금해합니다. 경매를 해달라고?